여보, 당신 내일 온다면서? 남편은 당황했다. 임소은은 몇 년째 출장기를 함께한 작은 캐리어를 끌었다. 보도블록 위를 구르는 바퀴 소리가 드르륵 단조롭게 울리며 고요한 밤의 아파트 단지를 깨웠다. 시각은 밤 9시를 넘기고 있었다. 원래 3일 예정이었던 지방 출장은 하루 일찍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가장 빠른 KTX 표로 바꿔 타고 오는 길이었다. 오는 내내 소우는 남편 장희가 갑자기 나타난 자신을 보고 얼마나 놀라면서도 기뻐할지 상상했다. 어쩌면 출장지에서 사온 좋은 차를 마시며 거실에 앉아 며칠간 떨어져 지냈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피곤함 속에서도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지금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이었다. 이 깜짝 이벤트를 위해 그녀는 장희에게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배터리가 거의 달아가는 휴대폰으로는 내일 도착, 모든 것, 순조로움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만 보냈을 뿐 얼마 남지 않은 전력은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지도를 보는데 아껴두었다. 익숙한 아파트동 앞에 도착해 고개를 들자 집 거실 창문으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집에 있구나. 소우는 마음이 한결 놓였다. 그녀는 걸음을 재촉해 엘리베이터에 올라 익숙한 층수 버튼을 눌렀다. 딩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그녀의 캐리어 바퀴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집 문 앞에 서자 익숙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가방에서 열쇠를 찾았다. 열쇠 꾸러미가 작고 맑은 소리를 냈다. 찰칵. 열쇠를 구멍에 넣고 부드럽게 돌려 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 임소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다. 예상했던 고요하고 따뜻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담배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싸구려 향수가 뒤섞인 혼탁한 공기가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과 함께 그녀의 얼굴을 덮쳤다. 소은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 든 생각은 집을 잘못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현관에는 지난달에 막 구입한 아끼던 원목 신발장 의자가 그대로 있었다. 다만 지금 그 의자 주변 바닥에는 낯선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흙탕물이 묻은 운동화, 원색의 플라스틱 슬리퍼, 싸구려 티가 나는 구두 몇 켤레, 심지어 낡아빠진 작업화까지. 그녀의 깨끗하고 단정한 실내 슬리퍼는 구석으로 내팽개쳐진 채 그 위에는 시커먼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활짝 열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거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원래 깔끔했던 패브릭 소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낯선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어림잡아도 열댓 명은 되어 보였다. 어떤 남자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연기를 뻐끔뻐끔 내뿜으며 담뱃재를 바닥에 그대로 털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견과류를 집어먹으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다. 껍질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6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그녀가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아놓은 바닥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그중 가장 작은 남자아이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그녀가 고심해서 고른 연한 베이지색 벽지에 눈에 거슬리는 붉은색 낙서를 하고 있었다. 임소은의 동공이 축소되었다. 저건 절친한 친구가 해외에서 구해다 준 한정판 립스틱이었다. 그녀의 집, 그녀가 정성껏 가꾸고 보살펴온 안식처가 시끄럽고 난잡한 재래시장처럼 변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그녀의 남편 장희가 1인용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지만 여전히 역력한 당혹감과 불편한 기색을 하고 있었다. 더욱 눈에 거슬리는 것은 몸에 꽉 끼는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그의 소파 팔걸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걸터 앉아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손은 심지어 장희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고 고개를 갸웃하며 그에게 무언가 웃으며 말하는 듯했다. 장희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다 문가에 조각상처럼 서 있는 임소은을 발견한 순간 장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소파에서 벌떡 튀어올랐다. 너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옆에 있던 여자를 칠 뻔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렸다. 그 표정에는 극도의 충격과 당황,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튀어나온 목소리마저 음정이 어긋나 있었다. 소은아? 너 내일 온다면서? 그 한마디는 차가운 송곳이 되어 임소은의 마지막 희망 한 조각마저 무참히 꿰뚫었다. 그녀는 집을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들에게 점령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곳은 분명 그녀의 집이었고 저렇게 허둥대는 남자는 분명 그녀의 남편이었다. 장위의 놀란 외침과 격한 행동에 시끄럽던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잡담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듯 멈췄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호기심, 의아함, 심지어는 알아차리기 힘든 도발적인 감정까지 담은 채 문가에 서 있는 이 불청객에게 일제히 쏠렸다. 짙은 화장을 한 여자도 몸을 바로 세우고 팔짱을 낀 채 위아래로 임소운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상대를 평가하는 듯한 은근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몇 초간 멈춘 듯했다. 임소운은 온몸의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맴돌았다. 거대한 굴욕감과 분노가 화산처럼 가슴속에서 들끓어 그녀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고통으로 억지로 냉정을 유지했다. 쓰러질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혼탁한 공기가 목구멍을 간지럽혔지만 혼란스럽던 머리가 조금은 맑아졌다. 그녀는 장위의 힘없는 질문에도 그 여자의 도발적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미 낯설게 변해버린 집 안으로 들어섰다. 하이힐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또각거리는 소리가 이 기이한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바닥의 난장판을 피해 낯선 얼굴들을 하나하나 훑어본 그녀의 시선은 마침내 얼음 송곳처럼 공포로 가득 찬 장위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심지어 차가운 예의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 조각을 품고 있는 듯했다. 장위 씨, 이 손님들 소개 좀 해주시죠? 장위는 입술을 떨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온전한 문장을 만들지 못했다. 저기, 이분들은, 언니, 오셨어요? 장위가 말을 더듬는 사이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얼굴에는 가짜임이 너무나도 티 나는 미소를 띠고 목소리는 느끼할 정도로 달콤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지금 위 씨랑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말하며 일부러 장위 쪽으로 몸을 더 밀착하며 친밀한 자세를 취했다. 그때 상석 소파에 앉아있던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른 중년 남자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는 심한 사투리, 억양으로 거들먹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 맞소. 이 사람이 장서방 장인 될 사람이오. 우리가 집 구경 좀 하러 왔지. 우리 예리가 그러는데 이 집이 크다면서? 비워두는 것도 아까우니. 우리 예리 엄마랑 남동생네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준비 좀 하려고. 미리 환경에 적응도 좀 할 겸. 옆에 있던 심술구져 보이는 인상의 중년 여자가 즉시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 집 인테리어도 너무 낡았고 채광도 별로네. 나중에 우리 예리가 들어오면 싹 다 뜯어고쳐야겠어. 이 말들은 마치 천둥처럼 임소은의 귓가에 내리꽂혔다. 같이 살 준비? 뜯어고쳐야겠어? 그들은 안방을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이 집을 어떻게 차지할지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장인은 이 황당한 계획을 묵인하고 심지어 동참까지 했다는 말인가. 극한의 분노 뒤에 오히려 기이한 냉정이 찾아왔다. 임소은은 눈앞에 이무리를 바라보았다. 새하얗게 질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하는 남편을, 승리를 확신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의 여자를,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주인 행세를 하는 그 가족들을. 그녀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아주 옅고 차가운,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웃음이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시선 속에서 그녀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잠금을 풀고 동영상 녹화 기능을 켰다. 그리고 카메라를 천천히 혼란스러운 거실로 향했다. 바닥에 쓰레기, 벽에 립스틱 자국, 자욱한 담배 연기, 그리고 당황하거나 혹은 오만한 표정의 얼굴들.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장위와 그의 옆에 바싹 붙어있는 여자를 몇 초간 길게 비췄다. 임소은의 목소리가 휴대폰 녹화 기능을 통해 흘러나왔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다들 모이셨네요. 기념으로 영상 좀 남겨두려고요. 아무래도 저희 집 거실이 이렇게 북적거리고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건 보기 드문 광경이니까요. 이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장위는 공포에 질려 앞을 막으려 했지만 임소은의 차가운 눈빛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은아, 너 뭐 하는 거야? 이혜리의 의기양양하던 미소도 얼굴에 굳어졌다.
그녀는 이 순해 보이는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의 가족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약 1분간 녹화를 한 뒤 임소호는 깔끔하게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기인 것처럼 그녀는 돌아서서 문가에 있던 아직 완전히 눕히지도 못한 캐리어를 끌었다. 문 앞에 이르러 마치 무언가 생각난 듯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 벽에 그어진 선명한 붉은 립스틱 자국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계속하세요. 전 호텔 가서 좀 쉬어야겠네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죽음처럼 고요해진 것을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참, 장휘 씨. 내 립스틱 값은 꼭 갚아줘요. 한정판이라 비싸. 영수증은 서랍에 있으니까. 말을 마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쾅소리 없이 부드럽게 문을 닫았다. 그 가벼운 문 닫히는 소리는 그러나 장휘의 심장에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꽂혔고 이 거짓된 소란의 표면을 산산조각 냈다. 문 안쪽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과 곧 폭발할 혼란이 남았다. 문 밖에서 임소호는 캐리어를 끌고 꼿꼿이 허리를 편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제야 그녀는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쏟아지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눈물 속에서 조금씩 더없이 단단하고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어떤 것들은 그녀가 저 문을 열었던 그 순간부터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호텔 방문이 등 뒤에서 찰칵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잠겼다. 역겨운 소동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소리였다. 임소호는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댔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거의 부러질 것 같았던 등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힘 빠진 손에서 캐리어가 미끄러져 옆으로 쓰러졌다. 방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오직 중앙 냉방 시스템이 내는 낮은 웅웅거림만이 방금 전 집에서의 귀에 거슬리는 소음과 잔인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과도한 고요함이 오히려 거대한 돌덩이처럼 그녀의 숨통을 짓눌렀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창밖 도시의 불빛이 스며들어 카펫 위에 흐릿한 그림자를 들이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몸이 문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얇은 옷을 통해 스며드는 차가운 감촉은 그녀 마음속 황량한 한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가늘고 억눌린 흐느낌이었다. 어깨가 제어할 수 없이 가볍게 떨렸다. 이내 마치 둑이 터진 홍수처럼 거대한 슬픔과 굴욕감이 밀려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얼굴을 무릎에 깊이 파묻고 목 놓아 울었다. 뜨거운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호텔의 값싼 카펫 위로 떨어져 거친 얼룩을 남겼다. 텅 빈 방 안에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무력감, 분노, 그리고 철저히 배신당한 후에 사무치는 고통이 담긴 소리였다. 언제였던가. 지금은 낯설고 추하게 변해버린 저 집이 그녀와 장희가 한 푼 두 푼 모아 쌓아 올린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때가.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두 사람은 20제곱미터도 안 되는 비좁은 월세방에서 살았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이 삐걱거리는 선풍기 한 대로 버텼다. 장희는 항상 선풍기를 그녀 쪽으로 돌려놓고 자신은 땀을 뻘뻘 흘렸다.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어붙었고 그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아래층에서 물을 길어왔다. 손이 새빨갛게 얼었지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 생기면 꼭 최고의 난방시설을 설치하자. 바로 그 힘으로 그들은 필사적으로 일하고 아껴 썼다. 임소호는 돈을 더 모으기 위해 몇 년 동안 새 옷 한 벌 사지 않았고 점심은 종종 집에서 싸온 흰쌀밥에 반찬 조금이 전부였다. 장희는 영업을 뛰며 거래처와 술을 마시다 위출혈로 입원하기도 했다. 그녀가 병상 옆에서 마음이 아파 눈물을 뚝뚝 흘리자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소우나. 내가 성공하면 꼭 너 호강시켜줄게. 마침내 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만큼의 돈을 모았고 지금의 아파트를 샀다. 입주하던 날 두 사람은 새 집 안을 뛰어다니며 어디에 소파를 놓고 어디에 책장을 놓을지 신나게 계획했다. 인테리어 예산이 빠듯해 많은 일을 직접 했다. 장희가 서툰 솜씨로 벽에 페인트 칠을 하다 온몸에 페인트를 묻히면 임소호는 옆에서 도구를 건네주며 배를 잡고 웃었다. 그때는 삶이 고됐지만 마음은 따뜻했고 미래는 밝았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아마도 3년 전 장희가 영업팀장으로 승진한 후부터였을 것이다. 그는 점점 바빠졌고 접대는 늘어났으며 집에 오는 시간은 늦어졌다. 처음에는 임소훈도 그의 고된 업무를 이해하려 했다.
항상 거실 불을 켜두고 그를 기다렸고 냄비에는 해장국을 데워두었다. 하지만 그의 귀가 시간은 10시에서 12시로 나중에는 밤을 새우기까지 했다. 전화도 종종 받지 않았다. 이유는 항상 거래처와 회의가 너무 늦어져서 회사 근처에서 잤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몸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휴대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두는 것, 그녀에게 점점 더 짜증 섞인 말투,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것, 부부 생활에 소홀해지는 것, 이 모든 흔적들이 작은 바늘처럼 촘촘히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묻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다. 장위는 늘 당신 너무 예민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다 우리 집 때문이잖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라며 얼버무리거나 오히려 그녀가 이해심이 없고 의심이 많다고 비난했다. 이 표면적으로 완벽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인내를 택했다. 권태기일 거야.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집을 티끌 하나 없이 정리하며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환경으로 한때 다정했던 그 남자를 되찾으려 했었다. 회사에서 반년간 해외 연수를 갈 좋은 기회가 있었다.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기회였지만 집을 너무 오래 비우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그녀는 망설이다. 결국 포기했다. 그녀가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 이 가정이 정말로 깨져버릴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양보와 헌신이 가져온 것은 그의 회심이 아니라 더욱 심해진 모욕이었다. 그가 감히 그 여자를, 그 정체 모를 가족들을 그들의 집에 데려오다니. 그들의 소파에 앉아 그녀의 컵을 사용하고 그녀가 정성껏 꾸민 모든 것을 짓밟다니. 그 립스틱은 그녀의 생일 때 친구인 왕지혜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그녀 자신은 아까워서 쓰지도 못했는데 그 망나니 같은 남동생이 벽에 낙서하는데 써버렸다니? 억눌린 고통의 신음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다. 임소우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벽의 선명한 붉은색, 장위의 당황한 얼굴, 그 여자의 도발적인 눈빛, 그 가족들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회전하며 그녀를 무너뜨릴 것 같았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미쳐버릴 거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바닥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수도꼭지를 틀어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몇 번이고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 온도가 들끓던 감정을 잠시나마 진정시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다. 두 눈은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하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여자. 낯설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이건 임소은의 모습이 아니었다. 결혼을 배신하고 비겁하고 파렴치한 남자를 위해 자신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이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다. 절대적으로 냉정하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 경고등이 깜빡였다. 그녀는 화면을 열어 거의 망설임 없이 주소록에서 지혜 언니라고 저장된 번호를 눌렀다. 왕지혜는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였다. 그녀보다 몇 살 위인 지혜는 성격이 화끈하고 명쾌하며 사물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었다. 그녀 역시 결혼 생활에 풍파를 겪었지만 결국 단호하게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을 떠나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멋지게 살고 있었다. 전화는 거의 받자마자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지혜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은아. 너 내일 몇 시 차로 와? 내가 마중 나갈게. 언니. 임소은이 입을 열자마자 억지로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와 그녀의 감정을 드러냈다. 전화기 저편의 지혜는 즉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다. 목소리가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소은아, 너 왜 그래? 울었어?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오늘 미리 왔어. 임소은은 간헐적으로 두서없이 오늘 밤에 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집에 가득했던 낯선 사람들, 장희와 그 젊은 여자의 친밀한 모습, 그 가족의 오만한 언행, 벽에 립스틱 자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화를 하고 집을 나온 것까지.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분노를 억누르는 지혜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치 찍어보내. 지금 바로.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내가 갈게. 40분도 채 되지 않아. 호텔 방문벨이 울렸다. 임소은이 문을 열자 왕지혜가 보온병을 들고 허둥지둥 들어왔다. 그녀는 먼저 임소은의 위아래를 꼼꼼히 살피고 눈이 부은 것 외에는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는 조금 안심했다. 그리고는 임소은을 힘껏 껴안았다. 그 천하의 몹쓸 놈, 장위, 개자식. 지혜가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소은을 놓아주고 보온병을 손에 쥐어주었다. 자, 얼른 이거 먹어.
내가 끓인 죽이야. 하늘이 무너져도 밥은 먹어야지. 보온병 안에는 따뜻하고 달콤한 단호박죽이 들어있었다. 이 죽을 보며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끼자 임소은의 눈물이 또다시 핑 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지혜는 그녀를 침대가에 앉히고 자신은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표정은 진지했다. 울 만큼 울었지.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임소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조금씩 떠먹었다. 속이 조금 따뜻해졌다. 좋아. 지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나한테 말해. 너 어떻게 할 거야? 임소은이 막막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지혜가 한자 힘주어 말했다. 그냥 감정만 풀고 울고불고 욕 좀 하다가 그놈이 와서 몇 마디 달래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가서 현모양처 노릇할 거야? 그 흡혈귀 같은 가족들이 가끔씩 내 집 거실에서 파티 여는 거 참으면서?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놈이랑 확실하게 끝장을 낼 거야? 임소은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끝장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거웠다. 7년의 결혼 생활, 그 많은 추억들을 정말 단칼에 베어내야 하는 걸까? 지혜는 그녀의 망설임을 꿰뚫어 보았다. 말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명확했다. 소은아, 네가 슬프고 아쉬운 거 알아. 하지만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외도 문제가 아니야. 그놈이 감히 사람들을 집까지 끌어들이고 상대방 가족 전부가 안방을 차지하게 내버려두고 심지어 내 집을 어떻게 차지할지 계획까지 세우게 뒀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 그건 이미 네 감정, 이 가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어쩌면 그놈도 그 가족들한테 단단히 엮여서 스스로는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 네가 이 타이밍에 마음 약해지는 건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짓이야. 임소은은 이혜리 가족의 그 뻔뻔한 얼굴과 그들 앞에서 비굴하고 당황해하던 장유의 모습을 떠올렸다. 마음속 희미했던 망설임이 순식간에 짓눌렸다. 지혜의 말이 맞았다. 그건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장유가 아니었다. 그 집도 이미 변질되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임소은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직 조금 잠겨 있었지만 전례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 집 더러워졌어. 지혜가 무릎을 탁 쳤다. 좋아. 바로 그 말이야. 돌아가서 굴욕당하기 싫다면 이제부터 최대의 이익을 챙길 방법을 생각해야 해. 장위 그놈이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지. 지혜는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째, 감정 관리. 이제 그놈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마. 네 눈물과 분노는 이제 돈 한 푼 가치가 없어. 오히려 네가 아직 만만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뿐이야. 오늘 밤 네가 냉정하게 집을 나온 것처럼 아주 잘했어. 계속 그렇게 유지해. 둘째, 증거. 네가 찍은 영상 아주 좋아.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이혼, 특히 그놈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 재산을 덜 주거나 심지어 위자료를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예를 들면 둘의 친밀한 사진, 카톡 대화 기록, 그 여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 같은 거. 만약 둘이 동거했다는 증거까지 잡으면 더 좋고. 셋째, 네 재산 보호. 네 월급 통장, 네 비상금, 빨리 다 정리해. 그리고 우리 공동 계좌도 확인해봐. 최근에 비정상적으로 큰 돈이 빠져나간 게 있는지. 내 생각에 장위 그놈이 그 여자랑 그 가족한테 돈을 꽤 썼을 것 같아. 지혜의 말은 하나하나 명확했고 마치 등불처럼 임소은의 혼란스러운 안개 속을 비춰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과 굴욕 속에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동맹이 있었고 방향이 생겼다. 이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 알아. 지혜가 임소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소은아, 넌 버텨내야 해. 그런 남자를 위해 네 인생 전부를 바치는 건 너무 아깝잖아. 우린 이겨야 해. 그리고 아주 멋지게 이겨야지. 그때 임소은의 휴대폰
구가 비워둔 작은 오피스텔이었는데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은밀했다. 임소호는 장위에게 아무런 정보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곳으로 이사했다. 장위의 카카오톡과 전화 폭격은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소우나 내가 잘못했어.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내 말 좀 들어봐. 다 이혜리가 나한테 먼저 접근하고 유혹한 거야.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라며 참회와 사죄를 하다가 나중에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왜 답장 안 해? 우리 7년 감정이 있는데 기회 한 번 안 줄 거야 라며 초조하게 따졌고 심지어는 일 너무 크게 만들지 마. 그 집 내 지분도 반은 있어라며 은근한 협박까지 했다. 모든 메시지, 모든 부재중 전화 기록 캡처를 임소우는 냉정하게 저장했다. 심지어 지난 1년여의 대화 기록을 뒤져 장위의 명백한 거짓말과 무성의한 답변들을 표시했다. 이 차가운 증거들은 마치 벽돌처럼 그녀 마음속에 남아있던 결혼 생활에 대한 마지막 환상의 성벽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셋째 날 오후, 임소우는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먼저 장위에게 간결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후 2시, 시내 스타벅스에서 봐. 딱 한 번만 얘기할 거야. 그녀는 스타벅스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를 선택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장위가 감정이 격해져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장위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꼭 갈게. 소우나 만나주다니 정말 고마워. 약속에 나가기 전 임소우는 일부러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옅은 화장으로 초췌함을 가려 자신을 냉정하고 침범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지혜가 어디선가 구해온 만년필로 위장한 녹음기였다.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켜도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여자랑 돈 문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유도해내라고 신신당부했다. 오후 2시, 임소우는 정시에 스타벅스로 들어섰다. 장위는 이미 와 있었다.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커피 2잔이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그는 훨씬 더 초췌해 보였다. 눈두덩은 푹 꺼졌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다. 임소은을 보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조심스럽고 불안한 아첨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왔다. 소은아, 왔구나. 어서 앉아. 그가 임소은의 의자를 빼주려 했지만 임소은의 차가운 눈빛에 제지당했다. 그녀는 스스로 자리에 앉아 녹음펜을 아무렇지 않은 듯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펜촉은 장위 방향을 향했다. 말해봐요. 뭘 해명하고 싶은데요? 임소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말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장위는 손을 비비며 후회와 참회의 연기를 시작했다. 소은아, 내가 쓰레기야. 내가 인간이 아니야. 날 때리든 욕하든 다 좋아. 하지만 정말 일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혜리. 걔가 우리 회사에 새로 왔는데 젊고 예쁜 걸 무기로 계속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어. 나한테 술을 먹이고. 나 그때 술에 너무 취해서.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이었어. 그 뒤로는 걔가 나한테 계속 매달렸어. 떼어낼 수가 없었다고. 임소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따뜻한 커피잔을 어루만졌다. 이 말들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우스꽝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말을 끊고 첫 번째 핵심 질문을 던졌다. 한 번? 언제 일인데요? 장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아마 반년 전쯤? 정확히는 기억 안 나. 반년 전. 임소은이 되뇌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관통력이 있었다. 그 말은 이 반년 동안 당신들은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는 거네요. 회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장위가 변명하려 했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걔가 나한테 협박했어. 자기를 안 만나주면 회사에 가서 다 폭로하고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겠다고. 소은아,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임소은은 동요하지 않고 계속 추궁했다.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마치 수수용 메스처럼 정확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입막음하기 위해 뭘 했죠? 돈을 줬나요? 아니면 무슨 조건을 약속했나요? 그날 그 식구들은 왜 우리 집에 있었던 거고요? 압박감 속에서 장위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두서없이 자신의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늘어놓았다. 이혜린의 집. 그 사람들 완전 막무가내야. 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맨날 돈 달라고 손 벌려. 예리가 자기 남동생 일자리 좀 알아봐달라고 나를 계속 닥달했어. 그날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거야. 서울 구경 며칠 할 건데 잘 곳이 없다고 집 구경 좀 하자고 우겨서 내가 막을 수가 없었다고. 집 구경?
임소은이 차갑게 웃었다. 제가 보기엔 미래의 신혼집을 검수하러 온 것 같던데요. 당신 그들에게 뭘 약속했죠? 데려와서 같이 살기로 했나요? 아니면 이 집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했나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장위가 격하게 부정했지만 눈동자의 흔들림이 그를 배신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집을 그 사람들한테 줘. 그건 이혜리가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어서. 집도 크고 비어있으니 아깝다고. 나는 그냥 대충 얼버무렸을 뿐이야. 그 사람들이 그걸 진짜로 받아들일 줄. 누가 알았겠어? 바람을 넣어서. 임소은은 그 단어를 포착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찔리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했다. 보아하니 둘이 같이 잠자리에 들 시간은 꽤 많았나 보네요. 우리 집 말고 또 어디서 만났죠? 호텔? 아니면 당신이 그녀에게 집을 얻어줬나요? 장위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그는 임소은의 시선을 피하며 얼버무렸다. 그냥 가끔 밖에서. 소우나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거야. 내가 맹세할게. 걔랑 완전히 깨끗하게 끝낼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응? 내가 앞으로 2배, 3배로 잘할게.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임소은의 마음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직 더 깊은 혐오감만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화제를 돌려 핵심을 찔렀다. 잘 살아보자고요? 장희 씨, 당신 뭘 가지고 나랑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 여자랑 그 식구들한테 우리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이 질문은 폭탄처럼 터져 장희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임소은이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우리 공동 계좌에서 쓴 건가요? 아니면 당신 비자금으로? 가방 사주고 옷 사줬나요? 아니면 아예 그 부모 형제들 생활비를 대줬나요? 계좌 이체 내역은 제가 은행 가서 다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거대한 공포가 장희를 덮쳤다. 그는 임소은이 더 이상 쉽게 속일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네, 내가 돈 좀 썼어. 하지만 많지 않아. 정말이야. 그냥 일상적인 지출이었어. 이혜리 아버지가 아파서 400만 원 빌려줬고 걔 남동생이 사고쳐서 합의금으로 600만 원 줬어. 그리고 평소에 밥 사주고 물건 사준 거랑. 소은아, 나도 억지로 그런 거야. 안 주면 회사에 와서 난리를 치겠다는데 어떻게 1,000만 원. 그리고 일상적인 지출. 임소은의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했다. 그것은 부부가 아껴가며 모아둔 나중에 차를 바꾸거나 아이 교육비로 쓰려던 돈이었다. 그렇게 쉽게 그 여자의 가족에게 넘어가 버렸다. 억지로? 임소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장희 씨, 당신 30대 성인 남자가 20대 초반 여자애랑 그 가족한테 협박당해서 우리 공동재산을 밖으로 빼돌렸다고요? 당신이 너무 무능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 스스로 그걸 즐긴 건가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앞에 초라한 남자를 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선언했다. 우리 부부 공동재산 단 10원이라도 제 몫이 반은 있어요. 당신은 제 동의 없이 거액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어요. 이건 더 이상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혼 재산 분할에서 당신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할 거예요. 이혼. 장위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안 돼. 소은아. 이혼은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돈, 내가 다 받아올게. 어떻게든 다 받아올 테니까.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줘. 기회? 임소은이 일어섰다. 그녀는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당신이 그들을 우리 집에 들인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모든 기회를 당신 손으로 다 망가뜨렸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어 태연하게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죠.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예요. 말을 마친 그녀는 의자에 탄란하게 주저앉은 장희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고 등을 꼿꼿이 편 채 카페를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고 단단해진 것을 느꼈다. 녹음기에 기록된 것은 장위의 비겁함과 배신뿐만 아니라 그녀가 과거를 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이번 대결에서 그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상대의 초라함을 똑똑히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짜 법정 싸움이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휴대폰을 꺼내 지혜가 오래전부터 추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장위와 카페에서 단판을 지은 후 임소은의 마음은 오히려 기묘하게 안정되었다. 막연한 추측은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흐릿했던 고통은 명확한 목표로 응집되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한 뒤 왕지혜가 소개해준 동선영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했다. 동 변호사는 유능한 중년 여성이었다. 임소은의 이야기를 듣고 초기 증거를 검토한 뒤 그녀는 간결하게 말했다.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실히 굳히는 것, 특히 재산 관련 부분입니다. 임소은 씨는 냉정을 유지하시고 모든 것은 법에 맡기십시오. 하지만 고요함을 원해도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다. 임소은은 장위가 매달릴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혜리 가족의 파렴치함과 광기가 상상을 초월할 줄은 몰랐다. 단판 다음 날 오후 임소은이 지혜 친구의 오피스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 유진아의 다급한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소은 언니 어디에요? 큰일 났어요. 어떤 여자랑 그 가족들이 회사에 쳐들어와서 난리예요. 언니가 상간녀고 자기들 관계를 망쳤다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장위 씨가 자기랑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너무 추하게 굴어서 안내 데스크랑 보안팀도 막질 못하고 있어요. 뒤이어 부서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엄격했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임소은 씨, 집에 무슨 일 있습니까? 지금 회사 로비에 몇 사람이 와서 임소은 씨 남편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감정이 상당히 격해져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연락해서 처리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임소은은 피가 머리끝까지 솟는 것을 느꼈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이혜리 가족이 감히 그녀의 직장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저급한 수법은 악랄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의 평판을 완전히 망가뜨려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녀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하며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사과로 가득했지만 태도는 단호했다. 사장님, 회사에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가정사이며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보안팀의 질서를 단호히 유지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만약 그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임소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지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것들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사람을 물지는 못해도 더럽히기는 하네. 소은아, 당황하지 마. 저것들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발악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유진아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통쾌함이 섞여 있었다. 언니 대박. 누가 회사 단체 카톡방에 영상이랑 녹음 파일 하나를 올렸어요? 그날 언니네 집거실 영상이랑 녹음 파일 일부요. 이제 다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 방금 보안팀한테 쫓겨났는데 완전 꼬리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들 그 여자랑 그 가족 욕하고 있어요. 뻔뻔하다고. 임소은은 깜짝 놀라 지혜를 쳐다보았다. 지혜가 윙크하며 낮게 말했다. 저렇게 흙탕물 끼얹는 애들한테는 진실을 얼굴에 던져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야. 내 사촌 동생한테 부탁해서 실수로 한번 공유해달라고 했지.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혼란스러운 것을 영상과 오만한 상간녀 가족, 그리고 당황하는 장위의 모습을 보자 평소 임소은의 사람됨과 결합하여 누가 옳고 그른지 말하지 않아도 명백해졌다. 이혜리 가족은 상간녀라는 오명으로 역공을 펼치려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되었다. 그러나 상대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임소은은 뜻밖에도 고향에 사는 먼 사촌 동생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언니, 괜찮아? 요 며칠 어떤 여자가 자꾸 우리 친척들한테 전화를 돌리고 있어. 언니가 서울에서 바람 피우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닥달하고 집안 돈까지 다 들고 튀려고 한다고 너무 그럴듯하게 말해서 우리가 언니를 잘 알지 못했으면 믿을 뻔했어. 고향 친척들까지 건드리다니? 임소은은 분노로 온몸이 차가워졌다. 이 가족은 정말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 작정이었다. 그녀는 즉시 가족 단톡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장위의 외도 사실과 상대방 가족의 비상식적인 행동, 그리고 현재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 중이니 친척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여 헛소문에 속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사리 분별이 있는 대부분의 친척들은 그녀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임소은이 이렇게 사방에서 날아오는 악의에 지쳐갈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전환점을 가져왔다. 발신자 표시는 어머니, 장위의 어머니, 그녀의 시어머니였다. 임소우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시어머니의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은아, 나다. 너 괜찮니? 시어머니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임소은의 코끝이 찡해지며 억지로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올 뻔했다. 그녀는 코를 훌쩍이며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 왼수 같은 놈이 저지른 짓 내가 다 들었다. 이웃 사람이 전화해서 알려주더라. 어떤 여자가 네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다며. 장위 그놈이 밖에서 사고 친 거지? 상간녀 가족이 회사에서 벌인 추문이 이미 고향 사람들을 통해 시골집까지 전해진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현명하고 전통적인 시골 어르신이었다. 체면을 중시했고 무엇보다 현명하고 효심 깊은 이며느리를 항상 매우 아꼈다. 어머니! 임소은은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놈 감싸주지 마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들이지만 내가 알아. 요즘 몇 년 들어 하는 짓이 점점 꼴 같지도 않더니만. 소은아, 네가 고생이 많았다. 엄마가 내일 표 끊어서 올라갈게. 이 집안이 어디 근본도 없는 것들이 와서 함부로 날뛸 만큼 만만한 집안이 아니야. 어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 처리할 수 있어요. 임소은은 늙은 시어머니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뭐가 괜찮아. 시어머니의 태도는 단호했다. 내 아들이 저지른 죄인데 내가 애미로서 어떻게 내 며느리가 남들한테 괄시받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냐. 기다려. 엄마가 금방 갈게. 어떤 여우 같은 년이 감히 내 며느리를 괴롭히는지 내가 봐야겠다. 다음 날 저녁 시어머니는 정말로 먼 길을 달려왔다. 임소은이 역으로 마중을 나갔다. 시어머니는 바리바리 싸온 시골 특산물을 들고 임소은을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고, 헬쑥해진 것 좀 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구나. 시어머니를 임시거처로 모시고 오자 어르신은 짐을 내려놓고 물 한 잔 마실 새도 없이 임소은에게 장위에게 전화하라고 했다. 당장 오라고 명령하라고. 장위도 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30분 넘게 꾸물거리다 나타났다.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의 굳은 얼굴과 임소은의 평온한 표정을 보자 그는 기가 죽어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안 오면 네가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겠더구나.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장위야, 내가 너한테 아비랑 뭐라고 가르쳤냐?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소은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고? 우리 집에 뭘 잘못했는데? 네가 감히 밖에서 그따위 더러운 짓을 하고 심지어 그 야생고양이 같은 년이랑 그 식구들을 집구석에 끌어들여. 네가 배운 책은 다 개줬냐. 장위는 욕을 먹으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혜리 걔가 저를 유혹하고 계속 매달려서. 걔가 유혹하면 넌 넘어가냐? 네가 여자를 처음 보냐 뭐냐. 시어머니는 화가 나 온몸을 떨었다. 걔가 매달리면 경찰에 신고를 하든가 멀리 피하든가 했어야지. 내가 보기엔 내 놈도 속으로 좋다고 즐긴 게 뻔하다. 그런데 감히 소은이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치게 만들어? 우리 장씨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쩔 수 없었다는 장위의 변명을 산산조각 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장위의 코를 가리키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장위, 똑똑히 들어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여우 같은 년은 우리 장씨 집안 문턱도 못 넘어. 나는 소은이 하나만 며느리로 인정해. 네가 아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장 그쪽이랑 깨끗하게 정리하고 소은이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 만약 계속 정신 못 차리고 그 진흙탕 같은 것들이랑 엮이겠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 안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강경한 태도는 마치 정해신침처럼 임소은 쪽에 흔들리던 상황을 순식간에 안정시켰다. 시어머니는 감정적으로 임소은에게 큰 지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장위를 압박하여 그가 쉽게 이혜리 가족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못하게 했다. 시어머니는 그곳에 머물렀다. 현명한 시어머니는 임소은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지 않았다. 그저 매일 메뉴를 바꿔가며 임소은에게 밥을 해주고 말벗이 되어주며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지지를 표현했다. 시어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기자 임소은은 허리가 더 꼿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의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혜리 가족의 그 저급한 수법들은
인생의 풍파를 겪고 현실과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 같은 어른 앞에서는 더욱 우스꽝스럽고 무력해 보였다.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시어머니의 등장은 든든한 벽이 되어 임소은과 외부의 소란을 막아주었다. 어르신은 법조항은 몰랐지만 소박한 지혜와 단호한 태도로 임소은이 숨을 돌리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집에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자 장인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다. 전화조차 쉽게 걸지 못했고 찾아와서 귀찮게 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혜리 가족의 괴롭힘도 잠시 잠잠해졌다. 이 강경한 노부인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평온은 표면적인 것이었다. 임소은은 이 시간을 이용해 빨리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동선영 변호사의 원격 지도를 받으며 소리 없는 증거 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정의 재산 상황 파악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평일 오전 장위가 회사에 있을 시간을 가늠해 임소은은 시어머니와 함께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문 앞에 섰다. 시어머니가 장위에게서 억지로 받아낸 열쇠로 능숙하게 문을 열었다. 집 안에는 여전히 그 소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카펫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과자 부스러기가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담배 냄새와 이물질 냄새를 덮으려는 방향제 냄새가 섞여 부자연스러웠다. 임소은의 심장이 순간 조여왔지만 이내 더 강한 결심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집에 데스크톱 컴퓨터와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실과 침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입으로는 웬수 같은 놈, 멀쩡한 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놓다니라고 중얼거렸다. 시어머니는 재빠르게 집안 정리를 시작했다. 특히 안방에서는 장위의 베개와 이불을 작은 방으로 옮기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방은 이제 네가 써. 그놈은 저쪽 방에서 자라고 해. 임소은은 컴퓨터를 켰다. 다행히 장위는 부팅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임소은이 이런 것을 모를 것이라 생각했거나 아니면 아직 그럴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동 변호사의 조언대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공동 인터넷 뱅킹 계정에 로그인했다. 최근 6개월간의 거래 기록이 한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100만 원 단위의 소액 지출이었고 비고란에는 소비, 이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금액이 커져 500만 원, 1억만 원짜리 거래가 나타났고 심지어 3억만 원짜리 이체 기록도 있었다. 수취인은 낯선 이름이었지만 임소은은 이혜리의 아버지가 그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다르니 0만 원 이체 기록에는 대여라고 적혀 있었고 수취인은 이혜리의 남동생이었다. 임소은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캡처하여 의심스러운 이체 기록을 모두 저장했다. 대충 계산해봐도 이 반년 동안 이혜리와 그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1억 원에 달했다. 이것은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 소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컴퓨터의 파일과 사진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업무 백업이라는 폴더,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장위와 이혜리의 친밀한 사진들이 있었다. 배경은 낯선 호텔방이었고 두 사람은 매우 다정해 보였다. 사진 날짜는 거의 4개월에 걸쳐 있었다. 장위가 말한 딱 한 번과는 거리가 멀었다. 심지어 몇 장의 사진은 이혜리가 잠옷 차림으로 그들의 집거실과 주방에서 찍은 것이었다. 마치 안주인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임소은은 역겨움과 분노를 억누르며 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복사해 저장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장위의 클라우드 계정에서 나왔다. 예리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는 더 많은 사적인 사진들 뿐만 아니라 대량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기록이 있었다. 이혜리가 계속해서 애교를 부리며 선물을 요구하고 집안이 어렵다고 불평하며 장위에게 이혼을 재촉하는 내용이었다. 장위의 답변은 때로는 무성의해 보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구에 응했고 심지어 빨리 집사람 정리할게.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야 라고 약속하는 내용까지 있었다. 이 차가운 글자들은 독이 묻은 비수처럼 장위의 위선적인 가면을 완전히 벗겨냈다. 소은아, 이게 뭐니? 시어머니가 침실 침대 옆 협탁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서랍 맨 아래에 쇼핑 영수증 몇 장과 보석 가게 보증서가 깔려 있었다. 영수증에는 여성용 액세서리와 명품 가방 구매 기록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였다. 금액도 상당했다. 보증서의 고객 이름란에는 이혜리라고 적혀 있었다. 증거는 산처럼 쌓였다. 임소은은 이 모든 증거, 은행 이체 내역 캡처, 친밀한 사진, 대화 기록, 쇼핑 영수증,
종류별로 정리하여 명확한 전자 파일로 만들었다. 모든 작업을 마친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지만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한때의 추측, 의심, 자기 부정은 이제 이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고통은 현실이었지만 허황된 기대 역시 완전히 부서졌다. 정리된 증거를 가지고 임소호는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동선영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 사무실의 간결하고 밝은 회의실에서 동 변호사는 임소훈이 가져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가끔 펜으로 메모를 했다. 그녀의 표정은 전문적이고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이따금씩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기색이 스쳤다. 아주 좋습니다, 임소훈 씨. 동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집하신 이 증거들은 매우 결정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영상자료, 전자데이터, 서면 증거 모두 완벽한 증거사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희 씨가 혼인관계 유지 기간 동안 타인과 동거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 이전, 탕진한 심각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그녀는 펜을 들고 화이트보드에 쓰며 설명했다.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혼 시부부 공동 재산은 쌍방 합의에 따라 처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성, 그리고 과실 없는 배우자의 권익을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또한 한쪽 배우자가 부부 공동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거나 매각, 손상, 탕진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다른 배우자는 그에게 재산을 적게 분할하거나 분할하지 않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 변호사는 임소훈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날카로웠다. 장희 씨가 제3자와 그 가족에게 거액을 지출한 것은 전형적인 부부, 공동 재산 탕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장기간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한 것은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재산 분할 시 우리는 그가 재산을 적게 분할하도록 주장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의 과실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이요? 임소호는 조금 놀랐다. 네. 동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합니다. 그의 이런 행위가 의뢰인에게 저정한 정신적 피해는 명백합니다. 비록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실제로는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중요한 법적 태도이며 유책 배우자에 대한 처벌이고 무책 배우자에 대한 위로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끼어들었다. 변호사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왼수 같은 놈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동 변호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다음 단계로 저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세한 내용 증명을 작성하여 장희 씨에게 정식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그의 과실 사실과 법적 결과를 명시하고 우리의 이혼 조건과 배상 요구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식 법적 절차이자 그를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그의 반응을 보고 만약 합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소송 이혼을 진행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저녁 노을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임소우는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발걸음이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증거는 손에 있었고 법은 명확했으며 변호사는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과 수모를 수동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자신의 권익을 지킬 준비가 된 전사였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얘야, 걱정 마라. 이치가 있으면 천하 어디든 갈 수 있는 법이다. 우리가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이야. 엄마가 너를 지지한다. 임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장희와의 관계가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라 재산, 존엄, 그리고 미래의 삶을 건 법적 게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동 변호사의 내용 증명은 정밀하게 투하된 폭탄처럼 장희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내용 증명은 문장이 엄격하고 논리가 명확했으며 그와 이혜리의 부적절한 관계, 배우자 동의 없는 거액의 부부 공동 재산 처분, 그리고 이혜리 가족의 불법 주거 침입 및 임소운에 대한 괴롭힘 행위 등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관련 법 조항을 첨부했다.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혼, 재산 분할, 정신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내용 증명 한 통은 장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그는 동 변호사에게 전화해 변명하려 했지만 냉정하고 전문적인 반박에 막혔다. 임소운에게 애원하려 했지만 모든 연락처가 차단된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마저 임소운 편에 서서 그를 피했다.
거대한 법적 압박과 사면 초과의 고립감에 그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다. 이혜리 가족은 내용 증명 내용을 알고 나서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원래 좀 소란을 피우면 임소은이 포기하고 이혜리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상대가 이렇게 강경하게 법적 무기를 꺼내들 줄은 몰랐다. 내용 증명에 언급된 재산 반환, 불법 침입 등의 단어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공포를 안겨주었다. 내용 증명 기한 마지막 날, 임소은은 장위가 시어머니를 통해 어렵게 전달한 메시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는 간청이었고 책임질게라는 말을 덧붙였다. 임소은은 동 변호사, 시어머니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동의했다. 장소는 바로 그 배신과 수모로 가득했던 거실로 정했다. 시간은 저녁 7시. 동 변호사가 동행하기로 했고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위해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집했다. 같은 장소에 돌아왔지만 임소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지난번에는 예기치 못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증거와 동맹을 이끌고 정산을 위해 주도적으로 찾아온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집안은 급하게 청소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담배 냄새와 이물질 냄새를 감추려는 방향제 향기가 부자연스럽게 남아있었다. 장위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초췌한 모습에 눈두덩은 푹 꺼져 있었다. 임소은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황급히 일어섰지만 시선을 피하며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장위의 얼굴이 변했다. 그가 망설이며 문을 열자 문 밖에는 이혜리의 부모를 필두로 한 7, 8명의 이혜리 가족 주요 구성원들이 서 있었다. 이혜리도 뒤에 숨어 있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불청객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누가 오라고 했어? 장위가 다급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다. 왜? 우리 노면 안 돼? 우리 예리 인생이 걸린 일인데 당연히 와서 들어봐야지. 이혜리의 아버지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막무가내로 굴었다.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순식간에 조금은 횡했던 거실이 다시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다. 양측이 대치했다. 한쪽은 냉정하고 단호한 임소은, 강한 기운의 동 변호사, 그리고 굳은 표정으로 묵직하게 앉아있는 시어머니. 다른 한쪽은 안절부 절못하는 장위와 험악한 표정으로 허세를 부리려는 이혜리 가족. 분위기는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다. 잘 오셨네요. 임소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어 상대의 소란을 단번에 압도했다. 우리가 2번 말할 필요도 없게 됐네요. 동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동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 가방에서 몇 개의 문서를 꺼냈다. 인사말 한마디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목소리는 명확하고 냉정했다. 장위 씨, 그리고 불청객으로 오신 관련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전 행동이 제 의뢰인 임소은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침해를 야기했으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공식적인 소통을 진행합니다. 그녀는 먼저 장위를 보았다. 장위 씨, 내용 증명은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 즉 귀하와 이혜리 씨의 장기간 동거 사진, 이혜리 씨와 그 가족에게 거액을 이체한 기록, 그리고 이혼 및 재산 처리에 관한 대화 기록 등에 근거하여 민법 제1062조, 제1065조, 제109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귀하는 혼인관계 유지기간 동안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탕진한 행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 요구, 부부 공동재산의 적은 분할 요구, 임해 처분한 재산의 반환 요구,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법 조항 하나하나, 증거 하나하나가 언급될 때마다 장위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졌고 몸은 제어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혜리 가족의 기세도 동 변호사가 명확하게 열거하는 죄목과 법적 결과에 따라 급속히 위축되었다. 무슨 소리야. 그 돈은 장서방이 자발적으로 준 거야. 빌려준 거라고? 이혜리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억지를 부리려 했다.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요? 동 변호사가 차갑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빛은 칼날 같았다. 차용증이 있습니까? 약정한 이자와 상환 날짜는요? 설령 대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거액의 부부 공동재산을 대여하는 것 역시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물며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이 돈의 대부분은 생활비, 도움 등의 명목으로 증여된 것이며 이혜리 씨와 그 가족은 상환 의사나 행위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증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 의뢰인은 반환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혜리의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장위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장위, 이등신 같은 놈아. 너도 말 좀 해봐. 처음에는 뭐라고 약속했었어? 이제 와서 딴소리야? 장위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동 변호사가 제시한 철벽 같은 증거와 차가운 법조항, 어머니의 실망 가득한 눈빛, 그리고 임소은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시선 앞에서 그의 마지막 위장마저 완전히 찢겨나갔다. 그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소우나 어머니 변호사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갚을게요. 걔랑은 완전히 끝낼게요. 그가 무너지자 이혜리 가족은 완전히 멍해졌다. 그들이 가장 믿었던 무기인 장위의 나약함과 흔들림이 이제 그들 자신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끝내? 네가 끝낸다고 하면 끝이야? 우리 딸 명예는 어떡할 건데? 이혜리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려 하자 침묵을 지키던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세게 내리치며 일어섰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명예? 당신들 가족이 내 아들 며느리 집에 쳐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난리를 치고 내 며느리 회사까지 가서 흙탕물을 뿌릴 때 명예를 생각했소? 똑똑히 들으시오. 오늘 변호사님 말씀 다 들었을 테니 갚아야 할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 할 것이오. 만약 다시 한번 내 아들한테 꼬리를 치거나 내 며느리를 괴롭히면 법 이전에 나 이 늙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내 이 늙은 목숨을 걸고라도 당신들과 끝까지 따질 테니 그렇게 아시오. 시어머니의 말에는 윗세대의 결연함과 무게가 담겨 있었고 소란을 피우려던 이혜리 가족을 완전히 제압했다. 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결국 이혜리 아버지가 분한 목소리로 가자라고 외치자 일행은 의기소침하게 그들이 한때 차지하려 했던 이 집에서 쫓겨나듯 퇴장했다. 거실에는 장위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와 임소은 측의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다. 동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이혼 합의서 초안을 장위 앞에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장위 씨, 이것은 현재 증거와 법률에 근거하여 제안하는 합의서 초안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귀하가 현재 전추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입니다. 동의하면 서명하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소송으로 갈 경우 귀하의 과실 때문에 최종적으로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며 공개적인 기록도 남게 될 것입니다. 임소은은 마지막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남자를 보았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담담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동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남은 일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다. 그녀의 수많은 청춘의 꿈을 담고 또한 가장 깊은 배신을 안겨준 그곳을 문이 등 뒤에서 닫혔다. 이번에는 그녀가 진정으로 완전히 떠나는 것임을 알았다. 이 거실에서의 마지막 대결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완전히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것뿐이었다. 이혼 합의서에 마지막으로 서명하던 순간은 임소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온했다.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도 의기양양한 희열도 없었다. 마치 너무 오래 지속되어 심신을 지치게 했던 고열이 마침내 물러간 듯 몸과 마음이 허탈한 후의 가벼움과 다시 정상적으로 숨쉬는 법을 배워야 하는 낯선 감각을 느꼈다. 재산분할 결과는 기본적으로 동 변호사가 예상했던 목표를 달성했다. 장위가 명백한 유책 배우자이고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탕진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임소은이 공동재산의 70%를 분할받았다. 장위는 탕진한 1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추가로 5천만 원을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집은 임소은 소유가 되었고 장위는 정해진 기간 내에 명의를 이전해야 했다. 이 결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소은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한 것이었다. 모든 절차를 마친 날, 임소은은 혼자서 몇 군데의 집을 둘러보았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회사에서 멀지 않고 크지는 않지만 채광이 아주 좋고 작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를 선택했다. 그녀는 분할받은 돈으로 계약금을 치렀고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은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 펜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음속에는 묵직하고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라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인테리어는 디자이너 없이 그녀 스스로 조금씩 구상했다. 벽은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 칠했고 커튼은 가벼운 리넨으로 골랐다. 발코니는 작은 서재 겸 작업 공간으로 개조하여 녹색 식물과 허브 화분을 몇 개 놓았다. 비싼 가구는 없었지만 모든 물건은 그녀가 신중하게 고른 자신의 취향과 습관에 맞는 것들이었다. 이 작은 공간은 곳곳에 그녀의 의지가 담겨 있었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타협할 필요가 없는 집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새 집에 이사한 날 일부러 시골에서 올라오셨다. 먹을 것과 쓸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다. 어르신은 집 안팎을 둘러보며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다. 좋다. 좋아. 이렇게 밝고 깨끗하니 그 칙칙한 곳보다 100배 낫구나. 시어머니는 장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임소은에게 몸조심하라고 시골집에 자주 놀러 오라고 반복해서 당부했다. 임소은은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실망과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 무언의 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혈연을 초월한 정은 그녀의 새로운 삶에서 소중한 온기가 되었다. 삶은 다시 궤도에 올랐다. 그녀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한때 가정을 위해 포기했던 해외 연수 기회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녀는 성실함과 노력으로 부서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연말 연봉 인상 폭이 놀랍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안심시키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유화 수업에 등록했다. 매주 주말 화판을 메고 수업에 가서 색채와 선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또한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했다. 아파트 근처 공원을 따라 천천히 달리며 땀이 피로를 씻어내는 것을 느꼈다. 몸은 점차 탄탄하고 힘이 생겼다. 가끔 공동의 친구나 시어머니를 통해 장위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들었다. 그와 이혜리는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돈과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그들의 소위 열정은 금세 소진되었다. 이혜리 가족은 그에게서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하자 재빨리 그를 외면했다. 장위의 경력은 이 소동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고 다른 회사로 옮겼지만 순탄치 않다고 했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임소은의 마음에는 더 이상 파문이 일지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미 깨달았다. 가장 큰 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자, 자신이 오랫동안 짊어져야 할 족쇄와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인생의 궤적이라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햇살이 좋았다. 임소은은 발코니에서 새로 산 커피 머신을 만지작거리며 향기로운 커피를 내렸다. 그녀는 빈백 소파에 몸을 묻고 사놓고 오랫동안 읽을 시간이 없었던 책을 무심코 펼쳤다. 미풍이 불어와 식물의 신선한 향기를 실어왔다. 휴대폰은 옆에서 조용히 놓여 있었다. 당장 답장해야 할 업무 메시지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재촉과 다툼도 없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왕지혜였다. 손에는 갓 구운 에그타르트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이구, 아주 여유롭게 사는구먼. 지혜가 웃으며 그녀를 둘러보았다. 에그타르트를 건네며 말했다. 안색이 훨씬 좋아졌네. 얼굴에 살도 좀 붙었고 잘 챙겨 먹고 있나 보네. 임소은은 웃으며 그녀에게 커피를 따라주었다. 두 사람은 발코니에 앉아 에그타르트를 먹고 커피를 마시며 회사의 가십거리와 지혜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정말 지혜가 그녀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직도 꿈 같지 않아? 임소은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의 밝은 햇살과 아래층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천천히 진심에서 우러나온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가끔 조용히 있으면 그 끔찍했던 일들이 생각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지도 밉지도 않아. 오히려 그 경험에 조금은 감사한 마음도 들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그것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껍데기 속에서 연명하고 있었을 거야. 모든 것을 밀어내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에게 있다는 걸 영원히 몰랐을지도 몰라. 예전에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삶이 가장 격렬한 방식으로 나에게 거짓말을 폭로해주고 잘못된 삶의 궤도에서 나를 강제로 밀어내준 것뿐이야. 지혜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정말로 다 이겨냈구나. 응. 임소은이 커피향이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비록 혼자 있으면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느낌 정말 좋아. 그녀는 나는 잘 지내와 같은 선언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의 상태, 그리고 그녀 개인의 흔적이 가득한 이 작은 집은
의심할 여지 없이 평온하고 강인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와 화해했다. 그녀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한때 결혼이라는 환상에 갇혀 끊임없이 자책했던 자기 자신을 놓아준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화해는 삶이 부여한 온갖 경험들을 이해하는 것, 좋든 나쁘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녁 노을이 발코니를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였다. 임소은과 지혜의 웃음소리가 미풍에 흩날렸다. 새로운 삶에는 여전히 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바탕은 이미 따뜻하고 밝았다. 그녀 이야기에 파란만장했던 제1권은 이미 넘어갔다. 그리고 임소은 자신만의 그녀가 직접 써내려갈 제2권은 이제 막 희망찬 서장을 펼치고 있었다.